매주 목요일 밤 34세 초등교사 박민재는 지하 3층으로 내려갑니다. 손에는 10만 원과 바나나, 우유 2개. 하지만 오늘 장인의 뺨에 찍힌 붉은 손자국을 보는 순간 그의 평범한 목요일은 끝이 났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목요일 저녁 8시 42분. 박민재는 강남 프라임백화점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 하나와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10장이, 봉지 안에는 바나나, 우유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민재는 경사로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백화점 1층의 화려한 조명과 향수 냄새는 지하로 내려갈수록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 기름 냄새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B1층을 지나고 B2층을 지나 B3층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넓었습니다. 천장은 낮고 기둥은 많았습니다. 방금 꺼진 엔진에서 나오는 열기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민재는 관리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 밑창이 콘크리트 바닥을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관리실 문 앞에서 민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장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윤기석, 68세, 30년을 소방관으로 살다 정년 퇴직한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야간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윤기석이 돌아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재야, 왔구나. 네,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민재는 봉투와 봉지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윤기석은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커피 한 잔 값입니다. 매주 커피가 10만 원이냐? 윤기석은 웃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3주 전부터였습니다. 장인의 웃음에서 무언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집에 있습니다. 요즘 좀 나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윤기석은 바나나 우유 1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빨대를 꽂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재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우유를 마셨습니다. 오늘 차는 많았어요? 목요일은 늘 한산해. 금요일부터 사람들이 몰리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대화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천천히 흐르는 대화였습니다. 윤기석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5번, 9여.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차 문을 여닫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 물건 잃어버렸다고 우리한테 화내거든. 힘드시겠어요. 뭐, 일은 다 그렇지. 민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 4분이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민재가 문을 열려는 순간 윤기석이 말했습니다. 민재야, 네, 고맙다. 민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장인의 표정을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민재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하 3층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경사로를 올라갔습니다. 매주 목요일 그는 이 시간을 지켰습니다. 10만 원과 바나나, 우유 2개. 그것이 장인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주 동안 민재는 불안했습니다. 장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밝은 조명과 크리스마스 장식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민재는 그 사이를 빠져나와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재는 주차장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지하 3층, 그곳에서 장인은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 형광등 아래에서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민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8시 30분. 손에는 여전히 흰 봉투와 바나나, 우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는 언제나처럼 어두웠습니다. 관리실 문을 열었을 때 윤기석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왼쪽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윤기석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렸습니다. 민재야, 오늘 좀 일찍 왔네. 민재는 책상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장인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작업복 사이로 무언가 검붉은 것이 보였습니다. 어깨 다치셨어요? 아, 이거. 차 문에 부딪혔어. 윤기석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민재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보여주세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아버님! 민재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윤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작업복 윗부분을 내렸습니다. 왼쪽 어깨에 손바닥만 한 멍이 있었습니다. 검붉은 색이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은 된 상처였습니다. 민재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유도부였습니다. 매치기를 당했을 때 생기는 멍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둔기에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차 문에 부딪혀서 이렇게 됩니까? 좁은 데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윤기석은 작업복을 다시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민재야, 괜히 오해하지 마. 오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어. 윤기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재는 그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장인은 30년 동안 화재 현장을 누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도 민재야, 윤기석이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아 생각해. 내 아내는 지금 힘든 시기잖아. 너까지 이상한 일에 휘말리면 안 돼.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모니터 화면만 조용히 깜빡거렸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수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얕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산후우울증 약을 먹은 뒤였습니다. 민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인의 어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떨리는 목소리도.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학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6학년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 민재는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예요. 민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깨는 좀 어때요? 괜찮아. 바스 붙였어. 병원은 가셨어요? 그 정도는 아니야. 민재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버님, 혹시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없어. 대답이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님, 민재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수업 시간 아니야. 애들 잘 가르쳐. 나는 괜찮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 표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백화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목요일이 아니었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하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장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유리문 너머로 백화점 내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웃고 있는 사람들, 쇼핑백을 든 손님들, 그 아래 지하 3층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민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프라임 백화점 주차장 관리원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화점 주차장 폭행이라고 검색했습니다. 몇 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목요일에는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장인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나서겠다고. 목요일까지는 나흘이 남았습니다. 민재는 매일 밤 장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으셨어요? 괜찮아. 아무 일 없었어. 걱정 마.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습니다. 장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안 되겠어. 확인해 봐야겠어. 목요일 저녁 8시 30분.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지하 3층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실로 가는 길, 그는 멈춰 섰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민재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흰 봉투가 손에서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10m 앞 관리실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윤기석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검은색 명품 코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손목에는 금색 시계가 빛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기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인을 못했다고? 당신 월급 받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윤기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가 긁혔어. 내 차가. 당신이 제대로 관리 안 해서. 그건 CCTV를 확인해 보면 닥쳐. 남자의 목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남자가 윤기석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늙은이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집에나 가 있어야지. 왜 여기서 월급 도둑질을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퍼졌습니다. 윤기석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이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장인의 왼쪽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기석은 뺨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안경을 주우려 했습니다. 남자가 발로 안경을 밀어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당신 여기서 못 일하는 거야. 알았어? 네. 윤기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기둥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와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나나 우유 하나가 봉지에서 굴러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방금 우리 아버지 뺨 때렸죠? 남자가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너? 민재는 남자와 윤기석 사이에 섰습니다. 민재야, 윤기석이 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가. 안 괜찮습니다. 민재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누군데? 사위입니다. 사위. 남자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사위면 뭐 어쩌는데?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 프라임 백화점 지하 3층 주차장입니다. 똑똑하네. 그럼 내가 누군지도 알아?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민재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대흥건설, 상무이사, 조민혁, 7층 명품관 전부 우리 회사 거야. 백화점 임대료만 한 달에 얼마인 줄 알아? 조민혁이 민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백화점에서 나를 건드리면 끝이야. 너 같은 월급쟁이가 뭘 어쩌는데? 민재는 조민혁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폭행죄는 신고죄가 아닙니다. 뭐? 신고하겠습니다. 조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때였습니다. 이미 했어요.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돌아보았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보안요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김은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주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2주 동안의 CCTV 영상 전부 백업했습니다. 폭행 장면만 7건이에요. 조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증거 확보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김은주가 민재를 보았습니다. 윤 관리사님 딸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참으셨던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참으면 안 돼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민혁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 이건 오해야. 오해요?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초반,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라임 백화점 법무팀 오태성 변호사입니다. 오태성이 조민혁을 보았습니다. 폭행죄, 모욕죄, 강요죄. 세 가지 혐의가 명확합니다. 임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조민혁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태성이 윤기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병원 가셔야겠어요. 진단서 받으셔야 합니다. 민재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어 윤기석에게 건넸습니다. 안경 다리 하나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윤기석은 안경을 받아들고 민재를 보았습니다. 미안하다. 걱정 끼쳐서. 아닙니다. 걱정이라뇨, 아버님. 민재는 장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왼쪽 어깨였습니다. 멍이 든 곳이었습니다. 윤기석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민재는 손을 떼었습니다. 조민혁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실수했어. 사과할게. 늦었습니다. 오태성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는 임대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도 진행합니다. 백화점 입점 VIP더라도 백화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윤기석을 부축했습니다. 병원 가시죠.
민재야, 나는 아버님, 이제 괜찮습니다. 윤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조민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경찰차가 지하 3층에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조민혁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김은주가 스마트폰을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영상 여기 다 있습니다. 경찰관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민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대은건설 상무야. 백화점 7층 전체가 우리 거라고. 그래서요? 경찰관이 조민혁을 보았습니다. 폭행은 폭행입니다. 조민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들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오태성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백미정, 프라임 백화점 회장이었습니다. 조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백미정은 조민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윤기석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윤기석은 안경을 쓰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왼쪽 뺨의 손자국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백미정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혹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 강남 프라임 백화점 화재 기억하십니까? 윤기석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3층 여성복 매장. 파란 코트 입은 여자를 구하셨던 윤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백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신 소방관님. 맞으시죠? 윤기석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 25년이나 됐군요. 백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은인이 여기 계셨습니다. 주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백미정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99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저는 딸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었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층에서 불이 났어요. 연기가 너무 빨리 퍼졌어요. 출구를 찾지 못했어요. 윤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깨어보니 밖이었어요. 소방관님이 저를 업고 계셨죠. 백미정이 윤기석을 보았습니다. 소방관님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으셨어요. 철골이 떨어져서 왼쪽 다리였었죠. 윤기석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욱신욱신 거립니다. 백미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평생 그렇게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윤기석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백미정은 한참 동안 윤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윤기석이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고개를 드세요. 백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오태성을 보았습니다. 대흥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하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법무팀
보안팀 전체가 윤 관리사님을 지원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백미정이 조민혁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이 백화점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조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조민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조민혁이 끌려가는 동안 백미정은 윤기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아셨을 텐데. 윤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일자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시면서도요? 저는 괜찮았어요. 딸이 힘들어서 제가 버텨야 했으니까. 백미정이 민재를 보았습니다. 사위분이시죠. 네. 박민재라고 합니다.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백미정이 다시 윤기석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지하 주차장 근무는 끝입니다. 윤기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백화점 안전관리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무실도 드리고요. 저는 그럴 만한 은인이시잖아요. 백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건 소방관님 덕분이에요. 제 딸도 손주들도 모두요. 윤기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장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받으세요, 아버님. 윤기석이 민재를 보았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후 윤기석이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미정이 웃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1시간 후 민재와 윤기석은 백화점 1층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기석의 뺨은 얼음찜질로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새 안경도 썼습니다. 민재야, 네. 오늘 고마웠어. 제가 뭘 했다고요? 내가 나서지 않았으면 윤기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민재가 바나나 우유 1개를 건넸습니다. 편의점에서 새로 산 것이었습니다. 이제 목요일마다 1층 카페에서 만나시죠. 어때요? 윤기석이 웃었습니다. 좋지. 두 사람은 빨대를 꽂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였습니다. 윤기석이 말했습니다. 25년 전 그날도 크리스마스였어. 그러셨군요. 그때 생각했어. 이 사람 한 명만 살리자고. 그게 내 일이니까. 윤기석이 민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나를 살렸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우유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3개월 후 법원이었습니다. 민재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윤기석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조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조민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모두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법정문이 닫혔습니다. 민재와 윤기석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윤기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아버님. 이제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윤기석은 백미정 회장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보였습니다. 백미정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윤 대원님, 이제 지하 주차장은 그만하세요. 윤기석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프라임백화점 안전관리 이사 임명장. 저는 이럴 자격이 자격 충분하십니다. 백미정이 웃었습니다. 30년 소방관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평생 하셨잖아요. 윤기석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월급은 520만 원입니다. 사무실도 드리고 복지 혜택도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 보상받으시면서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윤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그런 말 마세요. 저한테는 은인이십니다. 백미정이 일어섰습니다. 25년 전 그날 소방관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어요.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윤기석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재는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내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응. 뭐래? 약 줄여도 된대. 많이 좋아졌다고. 민재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아빠 일 때문에 마음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마워. 내가 뭘? 지연이 민재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나섰잖아. 아빠 지켜줬잖아.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민재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딸도 이제 곧 돌이야. 그러게. 아빠가 이제 편하게 일하시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 민재는 지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응.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기석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 손녀 지우가 물었습니다. 이제 두 돌이 지난 아이였습니다. 윤기석이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할아버지 회사 가는 거야. 회사, 아, 응. 사람들 지키는 일 하는 곳이야. 지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윤기석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 속에서도 사람을 지키던 사람이란다. 불, 아, 응. 아주 무서운 불. 그런데 이젠 할아버지가 지우를 지킨단다. 지우가 웃었습니다. 윤기석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왼쪽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재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6학년 교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응. 말해봐. 폭력은 나쁜 거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누가 약한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민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럴 땐 침묵하면 안 돼요. 왜요? 부당한 폭력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또 다른 폭력이거든. 아이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가족이 힘들어할 때였죠. 어떻게 하셨어요? 나섰어요. 무서웠지만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졌어요. 정의가 이겼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프라임백화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조명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1년 전 지하 3층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인의 뺨에 찍힌 붉은 손자국.
바닥에 떨어진 안경,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민재는 그날 배웠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한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김은주 보안요원, 오태성 변호사, 백미정 회장, 모두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민재는 백화점에서 시선을 거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영과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편하게 일하는 장인도. 민재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삶. 하지만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혼자가 아닐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민재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요일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폭력 앞에서 침묵하는 것 역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가족이 용기를 내어 정의를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긴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